안녕하세요. 이렇다 13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유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네, 역시나 저랑 함께 매주 참여하시는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네, 찬희쌤입니다. 예, 청취자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아유이님 나오면 딱 뭐죠? 무조건 반사로 기본소득이죠. 네, 그렇죠. 네. 머리까지 안 가요. 무릎 반사로 그냥 딱 네. 기본소득이 딱 나오죠. 네. 우리 이렇다가 최근 이제 아유이님과 함께 기본소득과 다른 정책 대안들을 비교 분석하는 연속 기획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동안 어떻게 됐었죠? 우리가 119회 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때 네. 농민 기본소득이란 걸 이제 이른바 농민 기본소득이죠. 사실 네. 농민 기본소득이 아닌데. 그때 우리 뭐 농촌 기본소득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농업 참여소득이냐, 네네. 뭐죠? 농민수당이냐, 네네네. 아니면 농촌 기본소득이냐 이 세 네네. 가지로 농가 네, 수당이냐 우리 뭐든. 박경철 선생님을 다 정리 한번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네. 하면서 참여소득하고 비교를 했고, 네. 네, 왜 농업 참여소득을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다음에 이제 6회 지나서 125회 네. 참여소득하고 좀 더 이론적으로 네. 집중적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때 우리가 참여소득하고 같이 결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것 네네, 같은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네. 방송 이후에 음. 제가 청취자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네. 참여소득에 대해서는 대중설득을 하기에 참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설득력이 의외로 있었어요. 네. 특히 주민운동이나 네네. 지역사회 활동가들한테는 굉장히 좀 설득력이 예, 있는 좀 그런 게 있지 매력적인 않을까.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저번에 예. 우리 타임뱅크 네, 장면도 네, 나오셔서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4회가 지나서 129회 바로 네. 전번에 나오신 부분이죠. EITC를 네. 비롯한 임금 보조금하고 기본소득의 차이점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EITC 하니까 왠지 9월이 기다려지는군요. 네. 아, 대상자입니까? 네, 아니 저는 아, 예, 뭐 네. 항상 대상자입니다. 네, 9월. 예. 좀 올랐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기본소득과 어떤 대안을 비교하시려고 하시는지 아이유님. 네, 이번 회에서는 기본 재산, 뭐 기본 자본이나 사회적 지분 급여로도 불리죠. 네, 기본 재산과 기본 소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재산, 뭐 기본 자본, 사회적 지분 급여? 점점 말이 어려워지네요. 아니 아이유님은 오자마자 음. 이렇게 딱 개념 단어를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그냥 던져주시면 네네. 제가 또 네. 어떻게 또 네. 몸둘 바를 모르니까 기본 정의를 먼저 우리가 정의 이제 확인하고 가는 것이 네. 청취자분들한테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정의 담당 찬희쌤입니다. 네. 네. 개념 담당. 개념 담당이니까. 네, 네. 자, 기본 소득은 이제 소득이란 말이 들어있죠. 네. 현금 소득을 정기적으로 조금씩 주는 거고요. 네. 기본 재산은 재산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목돈을 한 방에 빵 재산처럼 주는 거다 이거죠. 좀 네. 받아봤으면 좋겠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그런 게 있기도 있나 보죠. 네, 예, 이제 차근차근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있는 거 이제. 보니까. 네. 예. 영어로는 이제 basic endowment 기본적으로 준다 뭐 그런 뜻인데요. 네. basic capital 기본 자본. stakeholder grant 여기 제일 어렵네요. stakeholder grant 이제 번역을 해서 사회적 지분 급여라는 좀 네, 어려운 네. 번역을 학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거야 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 네. 음. 그러면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뒤에 이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상을 해보고요. 네. 그럼 기본 정의 말고 어떤 순서대로 얘기를 진행을 해볼까요, 아이유님? 먼저 기본 재산의 개념, 목표, 재원 조달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현재까지 제출된 몇 가지 제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으로 기본 재산이 기본 소득과 경제학적으로 동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다양한 차원에서 기본 재산을 기본 소득과 비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소득이 기본 재산보다 우월한 이유를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나왔네요. 그러면 다섯 번째. 아닙니다. 뭐 기본소득이- 너무 예단을 하시면 네. 안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기본 자산도 좋은 점이 많죠. 예. 아 이게 좋다 나쁘다가 일단 목돈이 아니라 좋잖아요. 목돈. 아니 저 아까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응? 목돈 받아보고 예. 싶다고. 일부러 적금도 드는데. 근데 아이유님이 지금 네. 순서를 얘기하시면서 네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기본재산보다 우월한 이유를 종합 정리한다 그렇게 하시니까 말하셨구나. 네 다섯 네.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천기누설이네. 네네 네. 이미 결론이 났는데 네. 그거에 대한 논거를 근거를 네네. 이제 쭉 설명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네네. 들어요. 네. 예, 그럼 먼저 기본재산의 정의를 심화시켜서 기본재산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기본소득은 정기적인 소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이 되죠. 그리고 그 간격은 기본소득 안마다 다양합니다. 네. 뭐 주 단위가 됐든 월 단위가 됐든 분기 단위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런데 뭐 생각해 보면 아예 성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한 번에 몰아서 모두에게 기본 재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연원이 굉장히 긴데요. 이러한 생각은 토마스 페인 같은 경우에는 1796년에 토머스 스키드모어 같은 경우에는 1829년에 그다음에 프랑스와 위에 같은 경우에는 1853년에 이러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와 동일한 생각이 여러 버전으로 이름만 바꿔서 제기가 되었는데요. 제임스 토빈 같은 경우에는 1968년에 전국 청년 재산. 그리고 청년재산. 토빈이 이것도 주장했군요. 네. 되게 일찍 했네. 68년도. 네. 네, 윌리엄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1977년 그리고 로버트 헤이브만 같은 경우는 1988년에 보편적 개인 자본 개정 아하.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체계적이고 야심적인 방안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브루스 에커만과 앤 알스토시 1999년에 제안한 사회적 지분급여가 있습니다. 에커만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에커만이요? 청취자들은 네. 에커만. 그래서 사회적 지분급여는 성인이 된 시점에서 모든 시민들이 유의미한 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일시금을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1년에 2만 달러씩 4년에 걸쳐서 뭐 8만 달러 이렇게 해도 어쨌든 묶어서 거의 1회 지급하는 것과 뭐 네. 마찬가지로 2만 달러면 2천만 원이에요? 네, 2천만 원 넘죠. 네, 그래서 기본소득이 대개 주나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인 반면에 사회적 지분급여는 목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벌써 이게 비교할 대상이 흥미진진한 느낌이 안 들어요, 마더님? 네. 제가 지금 너무 목돈이 좋으냐, 나눠서 주는 게 좋냐, 야 이게 재밌잖아 이게. 저는 둘 다 좋아요. 그렇죠. 둘 다 좋다. 네. 이것도 약간 천기누설 같은데. 약간. 둘 다 받아야죠. 네. 예, 저는 기본재산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들었는데 네. 아이유님 설명 듣다 보니까 꽤 오래 전부터 이게 발전해 온 것 같은데요. 네네.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토마스 페인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찬희쌤, 네. 이 토마스 페인 네. 저 굉장히 뒤에 거의 뭐 뒤에 기본소득 있거든요. 역사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토마스 페인이죠. 네, 이렇다 해서도 네, 많이 맞습니다. 나왔었잖아요. 농지정의 할 때 항상 네네네. 나오죠. 예. 네. 근데 현대적 기본소득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토마스 페인이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나왔죠. 간단히 말해서 토마스 페인의 주장은 21세가 된 모든 사람한테 15파운드 스털링을 한 방에 딱 주고 일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21살은 기본 재산을 받는 거죠. 그리고 50살부터는 50살이란 것은 그때 개념으로 노인입니다. 네. 50살부터 매년 10파운드씩 주자고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노인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기초연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이런 식의 생각을 두 개를 종합해서 네, 얘기한 사람이 토마스 페인이니까 기본소득 얘기할 때도 나오고 음. 기본재산 얘기할 때도 나오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시혜로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천부적 권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원래 사람은 다 토지에 대한 천부적 권리가 있는데 사유재산 제도가 성립되면서 토지에 대해서 그 맞아요. 권리를 빼앗긴 거란 얘기죠.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페인이 기본재산의 시조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토마스 페인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그 스키드모어인가요? 네. 그 아이유님 이분은 제가 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에요? 네, 토머스 스키드모어는 자신의 저서인 소유에 대한 인간의 여러 권리에서 특정 해에 사망한 모든 이들의 재산 가치는
그 해에 성년에 도달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무슨 했습니다. 세대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죽는 사람이 가고 가란 얘기지. 나 주고 가라. 그러네요. 아, 근데 되게 마음에 드는 주장인데요. 이름도 저는 참 개인적으로 성도 특이해요. 스키드모. 스키드모. 좀 더 미끄러져라. 뭐 이런 뜻인데 스키드모. 참 성이 특이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기본 재산을 주자는 생각은 그 후에도 간간히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프랑스와 위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진 자산에서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장만한 것과 상속받은 것을 구별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파격적이다. 예. 이게 언제예요? 이게 19세기 중엽이죠? 예. 야, 네. 진짜 되게 오래전이네요. 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사망할 경우에 100%의 세율로 걷어들여서 모든 사람에게 2번에 나눠서 기본 재산을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14세 때 주고 나머지 3분의 2는 25세 때 주자. 예, 그 14세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4세 때 중학생들이 받으면 만세부르고 난리 나겠는데요? 이게 야. 저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이 흑수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 재산을 받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당시 때 14세 때가 아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아닐까 싶기도 네, 하네요. 거의, 그 당시에는. 예. 네. 네, 그 스키드모는 이 사회에 다 돌려주고 세상을 떠나거라 이런 얘기잖아요. 가실 때 또 가실 다 때는 주고 가셔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노력으로 번 것도 있지만 이게 음. 거저 얻어온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받은 거라면 이런 거 그건 다 다 토해내라는 얘기고. 네 노력으로 번 거는 네가 예. 마음대로 뭐 예. 아들한테 줘도 되는데 네, 받은 건 다 토해라. 그러니까 그걸 네. 그래서 그거를 네. 기본 재산의 재원으로 하자 이런 얘기네요. 아, 좋아요. 네, 멋진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에. 예. 근데 과연 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네. 들으시면서 네. 저랑 비슷한 느낌이시겠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아. 놀랍게도 이미 이런 제도가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됐었다고요? 했었다고요? 예, 물론 그 뭐 어. 액수는 좀 적을 수는 있는데요. 예를 오, 들어서 이게 어느 나라에서 그랬던 거예요? 예, 줄리앙 르 그랑이라고 하는 학자에게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2005년에 영국 블레어 정부가 이제 아동 신탁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2002년 9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 신탁 기금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모든 신생아에게 이제 250파운드를 이렇게 주고. 지급을 하고 네. 그리고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전체 가구 중에서 가난한 3분의 1의 아이들에게는 네. 250파운드가 더 이렇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3분의 2는 250파운드. 네. 저소득층 3분의 1은 500파운드 이렇게 받는 거군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부모도 이 기금에 돈을 낼 수가 있고요. 얹어서. 네, 그래서 이 기금을 통해서 뭐 주식이나 다른 것들이 이제 투자가 되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결국 아동이 18세에 도달하기 전에는 하지만 부모나 아동은 이 돈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댈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18세 이후에는 18세 될 때까지 불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불려서 이제 그때 한 몫으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재산이군요. 종잣돈을 주는 네. 거니까. 예. 국가가 250파운드 혹은 500파운드를 던져줄 테니 그걸 모아서 18세에다 재산으로 찾아라. 그 이런 불려서 얘기구나. 한 11년 동안 불린 다음 부모가 좀 더 얹어도 된다. 야, 뭐 네. 재밌네요. 그래서 네. 18세 이후에는 기금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게끔 그렇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2011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좋은 제도는 폐지가 돼 이게. 영국 이게 유니버설 크레디트 되면서 이게 점점 이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유니버설 크레딧 그때가 네. 이제 보통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영국이 이제 긴축 정책이 시작된다고 하죠. 예. 예, 그래서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비슷한 그 맥락에서 시기에 이렇게 폐지가 네네.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2007년 7월에 보편적 출산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의 경제 조건과 무관하게 아이 한 명당 2,500유로를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08년 경제 위기의 여파로 2010년에 폐지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 액수가 이제 뭐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주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수당하고 금액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동수당. 네네. 네. 그래서 보편적 아동수당의 형태로 지금 분배되고 있는 액수에 견주어 보면은 스페인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보편적 출산 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그 액수, 그 규모가 이제 초라하다라는 것이죠. 2,500유로면 한 400만 원 얼마예요? 정도? 4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주는 돈.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벨기에의 경우에는 보편적 아동 수당으로 보통 이제 수급 기간 동안 아동 한 명당 평균 55,000달러가 와.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55,000달러를 넘는다고 네, 얘기를 6천만 원이 하고 넘네요. 있죠. 네. 아. 그러니까 아동수당을 다 더해 보면 예. 한 방에 주는 그 기본 재산보다 훨씬 많다 이거죠. 네, 어. 맞습니다. 오래 받잖아요. 유럽 애들이 우리처럼 뭐 짧게 받는 게 아니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액수면 기본 재산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6세까지 주거든요. 만 6세. 네. 네네. 다 더해 봐야 720만 원. 예, 거의 뭐 기본 기저귀 수당 정도? 네네. 좋은 장면 보입니다. 네. 네. 이게 올해 9월부터는 7세까지 확대된다 그래요. 네. 뭐 그래봤자 엄발의 오줌 누기지만 네, 네. 지금 뭐 기본적으로 그 예산 중에서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 더 걷어들이지도 않고 예산 기존 예산 중에서 남는 쥐꼬리만 예산을 이렇게 돌려서 생생내는 사실 정책들이잖아요.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액수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아동수당이건 청년기본소득이건 농민수당이건 다 좀 그런 상태에 지금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게 아닌가. 말만 무성한데 네, 맞아요. 사실상 기본소득이 좀 너무 못 미치는. 예, 지금 얘기 나오는 아까 그 기본 재산에도 못 미치죠. 아동수당에도. 예. 그러니까 최근에 찬희 쌤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강의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이렇게 그런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은 그냥 나눠준 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의미가 있어야지. 우리가 또 재원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그 재원을 걷어들이냐. 재분배 기능이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기본소득 기여금의 형태로 조세를 거두는 방법이나 뭐 혹은 공유배에 기초한 공유 지분권 설정에 대한 방법이나 뭐 알래스카 연구기금처럼 뭐 그 기본소득 펀드를 조성하는 방법 여러 가지 등등. 방법이 있죠. 네네. 네. 근데 기본 재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원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기본 재산의 사상이 뭐냐. 네. 우리가 지금 여러 번 검토했는데 네. 청년이 이제 사회에 딱 나갈 때 네. 성인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 사회 진출의 스타트 지점을 조금 더 좀 평등하게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구상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네.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저런 네. 청년 정책 얘기 나오는데 이거 되게 획기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보편적 출산 상여금 얘기도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네.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네, 거의 네, 네. 그죠.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 제일 낮은데 도시국가 말고는. 네. 그랬을 때 대부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들 있잖아요. 얘가 이제 어떤 교육을 받는 어느 시점에서 목돈이 필요한데 과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를 아까처럼 미리 던져놓고 그거를 그때 보험을 다 탈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기본재산 얘기로 돌아가면 기본재산은 이제 사상이 이런 거죠.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할아버지 잘 만나서 엄청나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출발하고 누구는 뭐 공부하려고 빚지 갖고 뭐 빚진 상태로 출발하고 이건 네네. 기본적으로 게임이 안 되지 안 않습니까? 되죠. 출발선이 너무 네. 다르죠. 그래서 기본재산은 출발점을 똑같이는 못 만들더라도 네네. 어느 정도 좀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주자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네. 좀 전에 얘기했죠.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잘 만나서 받은 그게 뭐죠? 뭐 상속세, 네, 상속이나 증여죠. 거죠. 그래서 예, 증여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재원은 그래서 부유세 네. 또는 상속세, 증여세 등이 주로 재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사회적 상속이란 말 많이 쓰는데요. 소셜 인헤리턴스라고요. 네.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볼 때는 부유세,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17년 대선 때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청년 사회 상속제 여기도 사회 상속이라는 말이 붙어 있네요. 네. 라는 공약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내용이 뭐였냐면 20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게 1천만 원씩 기본 재산을 지급한다. 이런 정책이었어요. 아, 우리 청년들 박수 소리가 들리네요. 네. 유감스럽게도 제가 기본소득 네. 강연할 때마다 꼭 물어보는데요. 네.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 공부에 실패한 거예요. 아무도 아하. 몰라요. 어제도 제주도 가서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 한 저 명도 저도 없어요. 처음 아. 들어보는데. 네. 그래서 이때도 심 후보는 재원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세입을 기초로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 재산은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 등이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액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개인적 상속을 받는 사람들하고는 출발 지점부터 경쟁이 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네. 상속세나 증여세를 걷어서 사회적 상속을 실시한다는 게 저는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기본재산 개념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재용은 개인 상속, 네네네. 우리는 사회 상속.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상속 받는 거지. 네네. 두 그룹 다. 자, 이제 또 누구를 다뤄볼까요? 네, 현재까지 제출된 제안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금액 면에서도 가장 큰 제안은 바로 미국 예일대 법대 교수인 브루스 에커만과 앤 알스토스에 의해 제출이 되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지분급여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 지분급여의 수준으로 약 8만 달러 정도를 제안을 하는데요. 네. 한 9천만 원 정도로요. 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약 2% 정도의 연간 부유세를 과세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주장을 한 배경은 사회적 지분급여가 없다면 부유한 가정의 아동들은 교육, 주거, 사업, 투자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부유하지 못한 가정의 아동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기회균 등의 가치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회적 지분급여 시스템이 모든 미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근본적인 책임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국가나 사회공동체 전체의 사회공동체의 책임성이죠. 책임성. 네. 인류의 책임성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어떻게 그럴듯하네요. 네네. 근데 아이유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소득하고 참여소득을 비교해서 많이 알아봤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소득의 개념 중에 이제 무조건성이 있고 네. 그리고 참여소득은 특정한 사회활동에 참여를 전제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그게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죠. 네. 그러면 기본재산 지급은 무조건적인 거야? 아니면 이것도 조건이 있나요? 네, 에커만과 알스토스의 주장에 따르면 성인기를 시작하는 21세의 사람들이 사회적 지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의미 있는 선택을 할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있군요. 두 가지 조건. 예. 네. 많지는 않은데 두 가지. 네. 네. 두 가지가 또 어떤지 알아봐야지 또. 네. 네,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면 그들이 받아야 할 사회적 지분에 대한 이자로서 대신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격 요건이 충족된 청년들은 4년 동안 2만 달러씩 총 8만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별로 어려운 조건은 아닌데 지금 미국에서도 좀 졸업 안 한 애들도 많으니까.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 약 좀 같기도 그만하고 하고. 졸업 좀 하라 이런 얘기야. 근데 되게 네. 특이하네요.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의미 있는 선택을 할 능력이 있으므로 기본 재산을 받는다는 거고 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은 그 능력이 없으므로 그보다 작은 돈인 기본 소득을 나눠서 받는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큰 목돈을 굴릴 능력이 네.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에코만은. 그러게요. 네. 좀 되게 단순한 네. 기준이긴 한데 그리고 그 범죄자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만한 목돈의 재산을 운영할 책임성을 아주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찬생님이 아까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제안한 한국판 기본재산 청년 사회 상속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좀 그거 궁금하거든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그 심상정 의원은 이제 대선에 이제 졌죠. 네, 대선에 네. 대통령이 못 됐죠. 됐으면 좋았을 걸.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공약을 좀 더 좀 다듬어서 그 다음 해인 2018년에 네. 국회에 청년사회 상속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 법안까지 발의를 네. 했군요. 발의자가 네. 12명이었는데요. 네. 면면을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심상정, 윤소화, 추혜선,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등 정의당 의원 6명하고요. 네. 네. 김종훈 민중당 의원, 네. 그다음에 이용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네. 그다음에 최운열,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2명.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주연 의원, 이분이 좀 네. 재밌는 분이죠. 바른미래당 의원인데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시는 분이죠. 맞아요.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도 박지원 의원이 정말 열심히 하고 네, 계세요. 네. 예. 바른미래당으로 비례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을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네, 바른미래당이 네. 계신데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에서 당직을 다 맡고 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명이 발의했으니까 아. 네, 정의당, 민주당, 민중당, 민평당 4개 정당에서 12명이 발의를 했고요. 되게 공통점이 있다.
이분들이 다 어쨌거나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이렇게 비례대표에 좀 관심이 이렇게 있었죠. 저렇게 관심 있는 네. 분들이거든요. 네. 예. 흥미로운. 그렇죠. 네. 예, 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국가가 20살, 한국 나이로는 만 19살입니다. 네. 20살 한국 나이는 20살이구나. 죄송합니다. 20살 또는 만 19살 청년에게 1,000만 원의 기초 자산을 지급하자는 내용이고요. 네. 그 취지는 불평등 해소와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세, 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그 세입 예산으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 상속을 해주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어허. 아까 이제 네. 대통령 선거 때 그 공약하고 비슷합니다. 네. 액수를 보면 말이죠. 2017년 기준에서 볼 때 네. 상속 증여세 거둔 게 5조 4천억 원이에요. 어허. 네, 그래서 요거를 18년 기준 20살 되는 청년을 계산해 봤더니 61만 명이야. 61만에 1,000만 원씩 쓰면 6조 1천억 원 아닙니까? 그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거의 비슷한 거의 액수니까 비슷하네요. 요거로 어.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안이 나왔던 거죠. 좋다. 음. 좋다. 네, 네. 이게 이제 실현이 되면 재산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고 청년들이 이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청년 사회 상속제도 음. 이게 이제 에커만의 주장처럼 음. 수급을 위한 어떤 조건이나 예외 조항 같은 거는 있을지. 아까 에코만은 2개가 있었죠. 네네. 뭐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범죄도 없어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은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대부분 하니까. 예. 네. 미국은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청년 사회 상속 배당금은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에 대한 배당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받는 자립정착금을 포함하여 2,0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아, 있고요. 2배로. 요거 뭐 블레어 정부 때 하던 거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2배로. 아, 네. 좀 약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면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선별적인 걸 네. 결합한 네, 그런 거라고 거죠. 네, 보실 수 있고요. 네, 또 청년 사회 상속은 19세가 된 사람에게 실시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세를 낸 사람은 못 받는다 이 얘기군요. 네, 개인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많이 받은 뭐 일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그렇겠죠. 사람들은 뭐 10억 받아가지고 뭐 저기 네. 상속세를 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못 받는 거지. 이렇게 된다. 보편적이진 않네요. 예, 그게 그거는. 문제가 있네요. 네네. 잠깐 봅시다. 예. 네. 세 번째. 세 번째로는 청년 사회 상속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1년 이내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에는 지급한 청년 사회 상속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예, 요건 또 토해내는 규정이군요. 네네. 예, 뭐 어떻게 받고 보면- 나서 상속세를 냈거나 받고 나서 증여세를 냈거나 받고 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안 됐거나 토해내라는 얘기죠. 그거 네. 어떻게 받아내지 그거? 안 토해내면 어떻게 가서 멀리 뭐, 파라과이까지 가서 받아야 되나 이거? 아니면 아, 그래. 압류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청년 사회 상속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해 놓으면 압류할 수 있게 해 놓으면은 빚이 있는 청년들은 받자마자 채권자한테 다 뺏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채권자가 되겠죠. 문 앞에 서 있겠죠. 야 받는다네.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다 이러면서. 그 기초법 수급자들 현금급여 같은 경우도 실은 그거 네. 압류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취지인데요. 바로 이 양도 및 담보 압류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청년 사회 상속 배당금안은 양도 및 담보 대출을 허용하는 사회적 지분급여와는 이제 구분이 됩니다. 오, 에코만은 이 양도 담보 대출 다 되는군요. 오. 네, 그 에커만과 엘스톳의 사회적 지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음흠. 21에서 24세 이전에 향후 받게 될 사회적 지분급여를 담보로 미리 대출하는 것을 금하기는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후의 연령대에는 사회적 지분급여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21에서 24세 이후의 모든 시민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9살 때 미리 끌어다가 대출 받을 수 없는데 네. 22살은 받던 중에 대출을 미리 끌어다 쓸 수 있군요. 예, 이미 네. 받은 것에 대해서는 예. 그렇군요. 이 재산권을 완전 다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건데.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서 해라. 대출이고 그러니까요. 뭐건 네. 이 재산이니까 그런 거군요. 그게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네. 아이유님이
아까 우리 이제 법안 올라왔던 거 있잖아요. 그 청년 사회상속법. 청년 사회상속법 거기에는 이게 조건을 얘기하신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외한다 이랬거든요. 네. 이게 어떤 점에서 보면은 상속증여세를 낸 사람이 다시 받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렇게 보편성 가지고 논쟁이 자주 되잖아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네. 그 보편성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찌해야 되나 좀 오락가락 하는데 네. 아유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이거? 네. 제 생각으로는 청년 사회상속 배당금안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본재산에 속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원래 기본소득과 기본재산이 정기성 측면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원래 이제 그 두 개를 구분할 때는 그렇죠. 그걸로 구분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기본이 붙으니까.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눠서 쭉 네. 받느냐 아니면 한 번에 빡 받느냐, 네, 한 네, 번이면 네. 두 번이건 간에. 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회 정책적으로 볼 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뭐 상속 증여세라든지 부유세라든지 개인소득세 등의 뭐 필요하다면 누진적 과세를 제대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청년 사회 상속 배당금 자체를 과세소득화해서 재분배 효과를 추가로 가져오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면 납부하고 싶겠어요? 어떻게든 뭐 탈세하고 싶고 그렇겠지. 아니 그렇기도 하고 이게 보편성 원칙을 한번 깨기 시작하면 네. 다른 모든 제도가 다 무너지죠. 예를 들면 아동수당도 네, 부유층은 네. 왜 주냐? 네네 그렇죠. 무상급식도 부유층은 왜 받냐? 네. 뭐 이런 논리 따르면 야 너 상속세 증여세도 받는 놈이니까 넌 저렇게 1,000만 원 받지 마.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체계가 흔들려 버리죠. 보편성 네. 원칙을 지키면서 네, 더 네. 많이 거두면 되죠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보편성에서 또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그 행정비용 같은 얘기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하러 그 선별을 해. 예, 그 막 선별하는 행정비용을 드릴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다 보편적으로 주고 행정비용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찬생 말씀대로 대신 일부 부유층 같은 경우 더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네네. 많이 받아서 조금 주고 주는 건 똑같죠. 다 1,000만 원인데. 예, 주는 건 더 똑같이 많이 주고 거두면 되는 거죠. 많이 걷고 똑같이 주고 네. 예,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패러다임에 우리가 한번 말려들기 시작하면 네. 우리가 당하게 되거든요. 우리 스텝이 꼬여요. 네, 꼬여요. 우리 스텝이 꼬여요. 예, 맞아요. 네. 어쨌거나 어떤 정책이든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할 때 늘 다리 잡는 어떤 그런 주장들에 우리가 이제 말리면 어려워서 자꾸-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네. 예. 보편적 권리인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이제 토마스 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커만 알스톳의 사회적 지분급여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기본재산 이론의 발전 과정 그리고 그 한국적인 형태인 청년 사회 상속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것으로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 기본소득제와 기본재산제를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